한국은 지금 조용한 붕괴를 겪고 있습니다. 누구도 비명을 지르지 않지만 우리 사회 곳곳에서 작은 균열들이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죠. 놀이터는 아이 울음 대신 바람 소리만 울리고, 지하철 한 칸에 앉아 있으면 20대보다 60대가 더 많습니다. 폐교된 학교는 점점 늘고, 불 꺼진 마을은 밤마다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하다. 뭔가 크게 잘못 돌아가고 있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건 단순한 저출산이 아닙니다. 한 나라가 서서히 무너지는 초입부, 그 정확한 한가운데에 한국이 서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국이 어떤 미래로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가까워졌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아이는 한 명도 되지 않습니다. 아이 둘은커녕 한 명조차 어렵다는 뜻이죠. 서울은 상황이 더 극단적입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거나 낳아도 한 명에서 멈추는 구조가 이미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한국은 전혀 다른 나라였습니다. 한 가정에 아이가 여럿 있는 것이 흔했고, 동네마다 웃음소리가 넘쳐났었죠. 하지만 단 두 세대 만에 출산은 빠르게 무너졌고, 지금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한 감소가 아닙니다. 지금의 흐름이 이어진다면 한 세대가 지나면 나라의 규모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던 대한민국이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흐름이 계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의 출산율이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한 세대가 지나면 인구는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서는 또다시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네 세대가 지나면 지금의 한국인 100명이 30명 수준으로 사라지는 셈입니다. 단순한 감소가 아니라 한 나라의 기반이 무너지는 속도입니다. 무서운 건 이 변화가 이미 현실에서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50대가 가득한 동네에서도 막 태어난 아이들은 예전의 절반 이하에 불과합니다. 20년 뒤면 이 격차는 더 벌어져 학교는 학생이 없어 문을 닫고, 대학은 신입생을 찾지 못하고, 군대는 병력을 유지하기조차 어려워질 것입니다. 인구 문제의 특징은 마치 거대한 화물차가 다가오는 것과 같다는 점입니다. 멀리서는 작게 보이고 소리도 희미하지만 어느 순간 피할 수 없는 거대한 충격으로 다가오죠. 현재 인구 5,100만 명, 경제 규모 세계 10위, 숫자만 놓고 보면 한국은 여전히 단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수치들이 감추고 있는 균열은 생각보다 깊고 가까이 와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빙산이 서서히 녹아내리듯이 우리 사회의 토대가 조용히 무너져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예측에 따르면 2050년 우리나라 인구는 4,300만 명 정도로 줄어들 것입니다. 현재보다 800만 명이 사라지는 셈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하게 되고, 15세 미만 어린이는 전체의 8%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현재의 인구 피라미드가 완전히 뒤집어진 모습으로 인류 역사상 어떤 사회도 경험해보지 못한 극단적인 고령화 사회의 등장을 의미합니다. 상상해보세요. 길거리에서 10명을 만나면 그중 4명이 65세 이상이고, 어린아이는 한 명도 보기 힘든 세상을 말입니다. 학교는 학생이 없어서 문을 닫고, 놀이터는 텅 비어 있으며, 대부분의 상점에서는 노인용품만 팔게 될 것입니다. 젊은 부모들은 아이를 키우기 위해 몇 안 되는 대도시로 몰려들고, 나머지 지역들은 점점 사람이 사라져 유령도시가 되겠죠. 전국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절반 이상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될 것이며, 실제로 많은 지역이 행정구역으로서의 기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적립금은 약 1,000조 원에 달하는데, 이것이 2040년대부터 줄어들기 시작해서 2050년대에는 완전히 바닥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이후에는 현재 일하는 사람들이 내는 연금보험료로 은퇴한 사람들의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문제는 그 비율이 완전히 뒤바뀐다는 점입니다. 현재는 경제활동 인구 3.3명이 고령자 1명
명을 부양하고 있는데 2050년에는 경제활동 인구 1.2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젊은 사람 1명이 거의 1명의 노인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것이죠. 이런 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현재도 젊은 세대들은 높은 집값, 교육비, 생활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노인 부양 부담까지 더해진다면 사회 전체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부담을 넘어서 세대 갈등의 심화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금 시스템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선택지는 두 가지뿐입니다. 연금 지급액을 크게 줄이거나 연금 보험료를 크게 올리거나 그리고 어느 쪽을 택하더라도 결과는 무겁습니다. 연금을 줄이면 노인 빈곤은 더 심해지고 보험료를 올리면 젊은 세대의 생활 여력은 줄어들어 아이를 낳는 일은 더욱 먼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도 65세 이상 고령자의 43%가 상대적 빈곤 상태인데 2050년에는 이 수치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70대, 80대가 되어서도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고 그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자리 또한 많지 않겠죠. 경제 전체를 살펴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현재 한국의 GDP는 약 2,100조 원 규모이고 이 경제를 떠받치는 힘은 2,800만 명의 경제활동 인구입니다. 하지만 2050년이면 이 숫자가 약 2천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술이 발전해 개인의 생산성이 높아지더라도 사람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경제 규모가 작아지는 것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내수 시장입니다. 인구가 줄면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 기업의 매출이 줄어들며 경제는 점점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정부 재정도 큰 압박을 받게 됩니다. 세금을 내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고령화로 인해 복지 지출은 계속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체 국가 예산에서 복지 관련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약 3분의 1 수준에 이르렀고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재정이 매년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흐름이 계속될 경우 2050년대에는 복지 지출이 국가 재정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교육, 국방, 인프라 같은 다른 영역에 쓸 예산은 필연적으로 줄어들겠죠. 특히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투자는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연구 개발비, 교육 투입, 사회 기반 시설 개선 같은 장기적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국가 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국방 분야는 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한국은 여전히 분단 상태이고 18개월의 군 복무는 국가 안보의 핵심인데 정작 20대 초반 남성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해당 연령대 남성의 약 6%가 군 복무를 하고 있지만 2050년에는 같은 규모의 군대를 유지하려면 그 비율을 3배 가까이 높여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복무 기간을 늘리거나 징집 연령대를 넓히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 역시 이미 부족한 경제활동 인구를 더 줄이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즉, 국방력 약화는 단순한 안전 문제를 넘어 국가 전체 시스템을 흔드는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구 감소는 사람의 삶에도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2050년이면 1인 가구가 전체의 절반 가까이 되고 형제 자매나 자녀 없이 늙어가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문제는 젊은 세대도 다르지 않다는 점입니다. 또래가 적고 가족 관계가 줄어든 사회에서 외로움과 고립감은 일상이 되고 이는 다시 출산을 기피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결국 인구 감소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회를 지탱하던 관계의 구조 자체가 무너지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일까요? 인구 문제의 특성상 한번 악화되면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내일부터 기적적으로 출산율이 2.1명까지 올라간다고 해봅시다. 그래도 2050년의 인구 구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경제 활동을 시작하는 것은 20년 후의 일이니까요. 더구나 출산율을 2.1명까지 올리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사례는
역사상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2024년에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했다는 소식이 있었지만 증가율은 2.3%에 불과했습니다. 이 정도 속도로는 출산율이 인구 대체 수준에 도달하려면 수십 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고령화는 계속 진행되겠죠. 설령 출산율이 조금씩 올라간다고 해도 이미 저출산이 30년 이상 지속되어 온 상황에서는 인구 구조의 불균형을 바로잡기가 극도로 어려운 상태입니다. 마치 무너지기 시작한 도미노처럼 한번 기울어진 인구 균형을 다시 맞추는 것은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민으로 인구 감소를 보완할 수 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인 해결책이 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처럼 매년 30만 명씩 인구가 줄어든다면 그만큼의 이민자를 받아들여야 하지만 이는 지금 한국이 받고 있는 규모의 몇 배에 달합니다. 또한 1세대 이민자가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보이더라도 2세대부터는 한국의 낮은 출산 문화에 빠르게 동화됩니다. 즉, 이민만으로 인구 구조를 회복시키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대규모 이민은 사회적 갈등과 문화적 충돌을 불러올 수 있고 무엇보다 한국이 이민자들에게 매력적인 나라로 보이지 않는다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그 원인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급속한 경제발전 과정에서 형성된 사회구조입니다. 우리나라는 불과 50년 만에 농업사회에서 첨단 산업사회로 변모했는데 이 과정에서 극도로 경쟁적인 사회가 되었습니다.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입시 경쟁,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한 취업 경쟁, 승진과 성공을 위한 직장 내 경쟁이 끊임없이 이어지죠. 이런 무한 경쟁 사회에서는 여유를 가지고 아이를 낳고 기를 시간적, 정신적 여백을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교육비 부담 역시 저출산을 가속시키는 큰 요인입니다. 부부들이 아이를 많이 낳기 어렵다고 느끼는 것은 어쩌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려면 더 많은 시간과 돈이 필요합니다. 아이 한 명도 감당하기 벅찬 상황에서 여러 명의 자녀를 생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주거비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12억 원을 넘어서면서 젊은 부부들이 내 집을 마련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도 6억 원을 넘나드는 수준이라 신혼부부들이 아이를 낳기 전에 주거 안정부터 이루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출산 시기가 계속 미뤄지게 됩니다. 30대 중후반이 돼서야 비로소 아이를 생각할 여유가 생기지만 그때는 이미 임신과 출산이 쉽지 않은 나이에 들어섭니다. 이렇게 결혼이 늦어지면 출산이 늦어지고 출산이 늦어지면 또 결혼이 더 늦어지는 악순환이 만들어진 것이죠. 직장 문화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주 52시간이지만 현실에서는 그보다 오래 일하는 경우가 많고 회식과 야근은 여전히 젊은 세대의 시간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있긴 하지만 눈치가 보여 실제로 사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아직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력이 끊긴 여성들은 다시 취업시장으로 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력이 단절되면 같은 수준의 일자리를 찾기 어렵고 임금도 크게 줄어듭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많은 사람이 출산을 미루거나 아예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도 어쩌면 자연스러운 흐름일지 모릅니다. 결혼에 대한 인식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결혼이 인생의 기본 단계처럼 여겨졌지만 지금의 젊은 세대는 결혼을 선택으로 받아들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더 편하고 더 자유롭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결혼 자체를 미루거나 하지 않는 흐름이 뚜렷해졌죠. 설령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까지는 갖지 않겠다는 딩크족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나 하나 살아가는 것도 버거운 사회에서 부담을 더하지 않겠다는 선택은 어쩌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육아 환경 역시 녹록지 않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자리가 부족하고 운 좋게 자리를 구해도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조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고령화로 인해 조부모 세대 역시 돌봄이 어려운 경우가 많죠.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있지만
아이를 맡길 곳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조금만 시끄러워도 눈총을 받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건 경제적, 정서적 부담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일이 됩니다. 정부도 지난 15년간 약 280조 원을 투입하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하락했죠. 아동수당, 육아휴직 확대, 난임치료 지원 등 수많은 정책이 있었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회 구조 자체가 아이를 낳고 키우기 어려운 방향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출산율이 1명 안팎으로 떨어진 나라는 전 세계에 많지만 한국만큼 빠르고 극단적인 경우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복지와 지원이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정책을 늘리고 예산을 투입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가치관과 삶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만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는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한 변화입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희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아주 미미하지만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젊은 세대는 더 이상 일에 인생을 바치지 않습니다. 야근, 회식 중심의 문화는 빠르게 거부되고 워라밸은 당연한 기준이 됐습니다. 기업들도 유연근무, 재택근무를 도입하며 예전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남성들의 육아 참여 역시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함께 키우는 육아가 천천히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크고 화려한 변화는 아니지만 한국 사회가 과거의 방식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걸 스스로 깨닫기 시작했다는 점만큼은 분명합니다. 정부도 단순히 돈을 더 주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회 구조를 바꾸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주 4일제 논의, 육아휴직 개선, 보육 인프라 확충 같은 변화들도 천천히 현실이 되고 있죠. 기술 발전 역시 한 축이 될 수 있습니다. AI와 자동화는 적은 인력으로도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니까요. 물론 이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다만 인구 감소로 인한 충격을 조금 늦출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제도도 기술도 아닌 인식입니다. 저출산이 더는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는 사실을 모두가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 그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어떤 정책도 오래 가지 못할 것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은 더 이상 개인의 선택과 부담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지만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인구 변화는 느리게 움직이지만 한번 기울기 시작하면 되돌리기까지 수십 년이 걸립니다. 지금 당장 변화가 일어난다 해도 그 효과가 현실에 나타나는 건 20년, 30년 뒤의 일입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정말로 되돌릴 수 없는 지점까지 밀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출산율 붕괴를 겪고 있지만 한국처럼 빠르게 그리고 극단적으로 내려간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이 거대한 파도와 맞닥뜨린 국가입니다. 저출산은 특정 세대의 책임도 개인의 선택 탓도 아닙니다. 산업화, 도시화, 경쟁 과열, 높아진 교육 수준과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이 모든 좋은 변화들이 동시에 작용하며 출산과 육아에는 치명적인 환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결국 문제의 본질은 분명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의 구조는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것. 이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어떤 지원책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한국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의 흐름을 그대로 둔다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암울한 현실이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방향을 바꾼다면 이 위기는 다시 한번 나라를 일으켜 세울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구 감소라는 거대한 파도는 이미 우리를 향해 조용히 밀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시간, 생각보다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공동체,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다음 세대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